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대한 해석 지침을 기반으로 한 실무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사용자 개념의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변경에 따른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이는 2026년 2월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 변경 사항은 바로 책임의 범위가 근로계약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사용자 개념 확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이 사용자로 간주되었지만, 개정된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이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노동쟁의 대상 역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임금 협상처럼 미래의 근로조건 결정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제는 경영상 결정의 결과, 근로자의 지위, 그리고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도 노조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용자 정의의 재구조화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계약이 아닌 지배력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인데요.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청은 하청과의 계약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계약 외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외 사용자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계약 외 사용자로 판단되는 3대 핵심 요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구조적 지배결정입니다. 단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개입이 아니라 하청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제약하는 구조적인 통제가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 근로조건 영향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원청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성 결여입니다. 원청의 결정 없이는 하청이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즉 구조적 지배, 구체적 영향, 그리고 독자성 결여가 모두 충족될 때 사용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실무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인사 및 근무 형태 결정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인력 배치, 예를 들어 야간조 인원수나 주말 2교대 투입 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한다면 사용자 책임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2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변경하거나 탄력 근로제 도입을 원청이 사실상 결정하는 등의 교대제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청 근로자의 휴가, 조퇴, 지각 승인을 원청의 허가나 시스템을 통해야 한다면 이 역시 위험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차 출퇴근이나 휴일 가동 여부를 원청이 직접 통제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 항목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용자 책임에 대한 위험이 높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가진단 포인트는 업무 지시와 법령 준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 책임 위험이 높은 경우를 살펴보면 원청이 작업 속도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일별 작업 장소를 배정하고 구체적인 과업 지시서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원청 생산 라인에 하청 근로자가 혼재되어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직접 지위의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적법한 도급관계에서는 주로 법령 준수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나 보호구 착용 요구는 정당합니다. 또한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 즉 납기 준수나 설계 도면, 기반 작업 요청은 도급계약의 본질에 부합합니다. 다수 업체 간 공정 충돌 방지를 위한 조정 및 협의 또한 적법한 범주에 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업의 방식이 아닌 결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가진단 포인트는 불법 파견과 계약 외 사용자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법 파견은 파견법에 근거하며 핵심 기준은 지휘명령, 즉 누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가에 있습니다. 불법 파견으로 판정될 경우 그 법적 효과는 직접 고용 의무로 이어집니다. 반면 계약 외 사용자는 노조법에 근거하며 핵심 기준은 근로조건의 지배결정, 즉 누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을 결정하는가에 있습니다.
계약 외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그 법적 효과는 단체 교섭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핵심은 단체 교섭 의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개념의 차이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임금 협상처럼 미래의 근로조건 결정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병이나 해고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쟁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권리 분쟁의 영역도 포함됩니다. 해고와 같은 근로자, 지위 확인 문제나 단체 협약 위반 시정 요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과거 및 현재의 이슈까지 포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발생한 해고나 미지급 임금과 같은 분쟁도 이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경영상 결정, 즉 합병, 양도, 분할 등이 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영 결정 그 자체, 예를 들어 사업 양도, 공장 폐쇄, 합병과 같은 사항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경영 결정으로 인한 결과, 즉 근로조건의 변화는 교섭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 승계 여부, 배치 전환, 정리해고, 임금 삭감 등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교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경영상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저하나 고용 불안은 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어서 근로자 지위 및 단체 협약 위반 관련 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지위와 관련된 분쟁은 해고, 징계, 승진 대상자 선정 기준과 같은 사안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는다와 같은 고용보장 요구도 이제는 쟁의 행위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입니다. 이는 임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등 노조법 제92조 제2호에 명시된 위반 사항들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과거에는 이러한 단체협약 위반이 주로 법원 소송 대상이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이제는 파업을 포함한 노동쟁의 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정 전후의 주요 변화를 요약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범위는 개정 전에는 계약 체결자에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차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청 노조 대응의 경우 이전에는 무대응이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단체 교섭 응납 의무가 발생합니다. 경영상 결정은 과거에는 교섭 대상이 아니었으나 고용이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교섭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 분쟁은 이전에는 주로 법원 소송으로 해결되었지만 이제는 노동쟁의, 즉 파업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에 따라 기업이 실무적으로 대응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도급 계약서 재점검입니다. 실질적인 지배를 유발할 수 있는 인원 지정이나 승인 권한과 같은 조항은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소통 채널 정비입니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를 금지하고 현장 대리인과의 협의를 정례화하여 간접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구조조정 프로토콜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영 결정을 내릴 때 노조와의 협의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여 예측 가능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입니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측 가능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정법의 핵심 원칙인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배력을 줄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교섭 요구에는 성실하게 대응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